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연방 대법원 조직 개편 논의가 공론화가 됐습니다. 대법관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어제 공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위원회 연구가 끝날 때까지는 관련 법안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과 일본 간의 첫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는데 이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대법관이 지금 9명인데 이를 13명으로 늘리겠다. 이러한 대법관 증원 논의가 공론화가 됐네요. 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법관 증원 법안을 공개를 한 것입니다. 어제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것을 공식 발표를 했는데 오래도록 유지된 대법원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사법부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 공약의 일환이기도 한 것인데 얼마 전 학자 중심으로 구성된 초당적 사법부 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법안을 마련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수를 4명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9명인 대법관 수를 13명으로 확대를 하는 것인데 에드 마키 상원의원, 제리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 등 민주당 상하원 중진 의원들이 이 법안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행크 존슨, 먼데어 존슨 하원 의원 등이 이 공동 발의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키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작년에 에이미 코니 버렛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대법원의 다수파를 훔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정치화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런 흐름에서 탈피하려면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대법관 정원이 지금 9명인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정원이 유지되어 온 건가요? 150년이 넘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 남북 전쟁 당시였던 1869년 이래 9명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전에는 사실 정원이 좀 늘었다 줄었다 했었습니다. 2대 존 애담스 대통령 재임에는 대법관이 5명이었던 적이 있었고 반면 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에는 1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법관 정원을 법으로 이 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대법관 수를 몇 명으로 한다고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법관 수를 정하는 권한은 바로 의회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헌법에 대법관 수는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공식 출범한 게 1789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법관 6명으로 시작을 했고 의회에서 만들어 이것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서명한 사법부 구성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 자, 150년이 넘도록 이렇게 9명으로 정원이 유지된 대법관의 수, 민주당 쪽에서 왜 늘리려고 하는 걸까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이념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인데 네. 현재 총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입니다. 보수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상태인데 지금 이민 문제와 보건 관련 사안 그리고 임신 중절 같이 보수와 진보 양측의 이견이 아주 팽팽한 사건들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이 대법관 증원 요구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대법관 전체 인원을 늘려서 진보 성향 대법관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게 그 취지와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대법관 증원 요구가 고조된 계기가 뭘까요? 네, 바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이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인물인데 대선을 채 2달도 안 남았던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대법원에 공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 대법관 후임을 대선 이후로 후임자 인선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나올 민심을 반영을 해서 차기 대통령이 그 지명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즉각 베럿 신인 대법관을 인준을 했고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당시 보수 5명 대 진보 4명이었던 구도가 이제는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이 3명의 대법관이 임명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법관 9명 중에서 그 이념적인 구성이 보수가 훨씬 우위에 되게 된 건데, 자, 지금 이렇게 9명 정원을 구성하면서 인적 구성을 바꿀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관 지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요.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임명이 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법관이 사망할 때까지 재직할 수 있는 사실상의 종신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간은 이대로 갈 거다, 뭐 이렇게 예측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법관 증언 법안을 공개를 했는데 이 법안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채택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 발의가 됐지만 당분간은 이게 입법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부적절하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이 바로 어제 공동 성명을 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출범시킨 사법부 개혁위원회에서 연구가 다 끝날 때까지 이번 관련 법안을 표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예. 공화당의 입장도 들어보죠. 관련 움직임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정원 확대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여러 차례 민주당 측에 경고를 해왔죠. 대법원의 체계가 이게 오랜 전통을 통해서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사법부의 구조나 운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사항 자신은 없다고 본다라면서 만일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면 극심한 정치적 논쟁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당연한 반응이네요. 지금 보수 우위인데 이 공화당 쪽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 증언에 대해 not a fan, 그리 선호하진 않는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관과 또 사법부 체계 전반을 개혁할 방안은 분명히 연구할 필요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이었죠. 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예. 위원회는 180일 동안 활동을 하게 되고 대법관 정원 확대 외에도 대법관의 종신제 폐지 등을 연구를 할 계획인데 공청회 등을 열어서 여론 수렴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엽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로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직접 만나서 하는 1대1 정상회담이라 더욱 눈길이 끌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어느 순서로 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통화를 하는가, 이것도 항상 주목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면 정상회담 첫 번째가 일본 총리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첫 번째 전화통화 대상자로는 캐나다의 쥐스통 트리도 이 총리를 택했습니다. 또 화상으로 양자 정상회담의 첫 번째 대상도 바로 쥐스탱 캐나다 총리였는데요. 첫 대면 정상회담의 상대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택했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의 주요국 정상들과는 전화 통화를 해서 회담을 했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아직 한 차례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일본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도 제일 먼저 정상회담을 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7년 2월 초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취임하기도 전이었을,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일 때도 뉴욕을 방문해서 또 직접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제일 먼저 이 미국 정상과 회담을 하는 건데 일본 정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스가 총리가 지난해 8월 지병을 이유로 전격 사임한 아베 총리의 뒤를 이어 바로 9월에 총리 자리에 올랐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실패 등 지도력이 지금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의 지지율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부각하면서 스가 총리에 대한 저조한 여론을 다시 좀 반등시키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일본의 첫 정상회담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까요? 중국과 한반도 등 이 영내 상황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첫 대면 상대로 일본을 선택한 것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간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잖아요. 뭐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 타이완 해협 문제, 또 홍콩의 뭐 민주화 문제, 또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뭐 발원지 문제 이런 것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 좀 손을 들어주면서 힘을 실어주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좀 바라고 또 일본 정부도 자국 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데 이런 거를 반등시킬 거로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또 어떤 또 공동 성명문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일본에 어떤 역할 기대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일본이 오랫동안 경제가 주춤하긴 했어도 여전히 세계 경제 3위의 경제 강국이면서 또 주요 7개국 G7의 일원 중입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나 국제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일본에서 특히 이제 중국에 맞서서 조금 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좀 푸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